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삐아제 인지 발달 단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원테이크로 쭉 가보겠습니다. 자, 삐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는 일반적으로 불변적 발달 순서를 가진다고 해요. 불변적 발달 순서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어떤 단계를 가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아동은 정확히 같은 순서대로 단계를 거치고 각 단계는 이전 단계의 성취를 바탕으로 진전이 되고 어느 한 단계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레벨 1, 2, 3, 4 이렇게 있을 때 1레벨에서 4레벨로 이제 바로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죠. 같은 순서대로 단계를 거친다라는 게 모든 아이들이 레벨 1부터 2단계 거쳐서 3단계 거쳐서 4단계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전 단계 성취를 바탕으로 진전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레벨 2에 가기 위해서는 레벨 1에서 어떤 그 스킬을 습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 이게 이제 레벨이라고 표현해서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전직을 하기 위해선 그 전에 어떤 퀘스트 같은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 퀘스트를 마쳐야지만, 뭐, 다음 그 클래스로 전직을 할 수 있는 거랑 뭐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게임을 안 하는 학생들한테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 게임도 좀 하고 그러세요. 전 아직도 게임을 해요. 게임 인생이 제가 초등학교 때, 그쵸, 저 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 이제 고인도를 할 때로 걸어가면 거의 한 22년 정도? 아니요, 32년이구나. 그 정도로 이제 게임 많이 했는데 아직도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 단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구분이 돼요. 각각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감각운동기에는 우리가 이제 삐아제는 도식을 얘기했잖아요. 각 단계마다 습득되는 도식이 있어요. 감각운동기에는 감각도식 혹은 뭐 감각운동도식, 글씨를 못 써서 미안합니다. 전조작기에는 상징도식,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 형식 조작기에는 이제 합쳐서 조작도식. 이게 삐아제 인지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아동은 몇 개의 도식을 습득하냐면 감각도식, 상징도식, 조작도식의 카테고리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감각운동기부터 볼게요. 삐아제 발달 단계에서 가장 첫 단계로 환경을 탐색하고 이해하기 위해 행동도식에 의존한다. 감각운동도식을 형성하는 시기, 행동도식에 의존한다라는 거 하고 이제 감각운동도식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했을 때 이 시기에는 어떤 경험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경험을,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2살 때까지, 우리가 2살이라고 하면은 몇 개월이에요? 24개월이에요. 자, 24개월이라고 하면 떠올려야 되는 게 있어요. 뭘 떠올려야 돼요? 24개월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신경계 발달에서 24개월을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뇌피셜인데 그 삐아제의 어떤 인지 발달 단계는 묘하게 들어맞는 점이 있어요. 묘하게 들어맞는 점이, 이 앞에 걸 다시 볼게요. 자, 24개월이라고 하면은 뭐가 떠올라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신경계 발달에서 뭐가 과잉 생성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 이후가 속가내기 기간이죠. 자, 2살에서 7살까지는 무슨 단계예요? 유치원, 뭐냐, 어린이집이고, 여기는 대략 뭐 초등학생, 그 다음에 이 이후에는 중학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략 들어맞아요. 각각 그 연령 단계에서 습득할 수 있는 어떤 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하고 삐아제 발달 단계 연령 구분해 놓은 거랑 뭐 완전히 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게 있죠. 그런 점에서 참 삐아제가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대학원에 들어갈 때 삐아제의 어떤 이론을 비판하고 이제 새로운 이론을 만들겠다라고 야심차게 들어가서, 뭐라 그러냐, 그 인터넷 짤 있잖아요. 항상 조져지는 건 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개박살이 나고 이제 딴 걸로 삐아제의 추종자가 됐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요. 삐아제 뭐라 그러더라? 전생이 삐아제였다고 이제 놀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한테는 굉장히 오래된 이론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어떤 영감 같은 것들을 주는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 시기에는 반사적인 존재에서 사고하는 존재로 변모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또 영학이 발달해서 뭐 있었어요? 영학이 반사 배웠었죠. 그 반사가 이제 멜조프가 처음에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막 따라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가면 못 따라한다고 했는데, 그 몇 가지 그 뒤에 나오는 연구자들 중에서 어떤 반사 도식이 어떤 수위적인 어떤 걸로 그 변화한다라고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그런 거랑도 어떻게 보면 좀 맞닿아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감각 운동기에 주로 메인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 능력들은 굉장히 많은 능력들이 발달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 발달, 그 다음에 모방의 발달, 그 다음에 대상 영속성의 발달,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각각 능력들이 이후 발달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제 해결 능력의 발달을 쫙 또 이제 푼다기보다는 그 쫙 늘어놓으면은 이제 반사활동, 1차 순환반응, 2차 순환반응, 2차 도식의 협응, 3차 순환반응, 상징적 문제 해결, 이렇게 최종 단계가 상징적 문제 해결 단계예요. 각각 그 시기별로 어떤 능력들을 나타내는지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뭐 출생에서 1개월 정도는 반사도식의 동화 조절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1에서 4개월은 흥미로운 행동의 반복, 그러니까 흥미로운 행동의 반복이기 때문에 순환이라고 하고, 여기서 흥미로운 행동을 하는 대상은 이제 1차로 해석해. 1차는 자기 자신, 신의 신체에 국한.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두 번 설명하면은 좋잖아요. 자기 자신 신체에 국한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행동을 반복하는 거고, 2차 순환 반응은 이제 외부 대상이기 때문에 2차고, 요 순환 반응 역시 흥미를 느끼고 반복 행동하기 때문에 2차 순환 반응이라고 이야기하고, 2차 도식의 협응이면은 외부 대상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식들을 사용해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 보이지만 이거는 이제 세 개의 기술이 합쳐진 것처럼 이제 컵을 집어갖고 마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계획적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8에서 12개월 정도에. 그 다음에 3차 순환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호기심과 학습 동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3차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나잖아요. 1인칭, 2인칭, 상대방, 3인칭 이라고 해석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3차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제 정신적인 상태로 정신적인 어떤 과정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징적인 문제 해결은 표상적 수준의 문제 해결인데, 실제로 무언가를 경험해보지 직접 그 만져보거나 경험하거나 실패해보진 않아도 자기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반사활동 시기에 선천적인 반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물체를 반사도식에 동화시키고 이를 새로운 대상에 조절시키는 그 단계인데요. 뭐 선천적인 반사도식이 이제 빨기가 있어요. 뭐 이렇게 왜 빨아야 돼요? 밥 먹으려면 얘는 빨아야 돼요. 빨고 반사도식 동화, 그러니까 젖병을 빨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런 거 빨다가 손가락 빨고 뭐 장난감 빨고, 이런 어떤 반사도식이 여러 개로 이제 다른 대상으로 이제 확장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1차 순환 반응 1에서 4개월, 만족스럽고 반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시작이 돼요. 영화 자신에게 국한되기 때문에 1차, 반복되기 때문에 순환입니다. 자신의 신체에 국한된 흥미로운 행동을 반복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손가락을 계속 빠는 거죠. 이 손가락 빠는 행위는 아이들한테 어떤 수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갈 젖꼭지 같은 것들을 물려갖고 애들을 수딩 시킨다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반복한, 뭐 팔을 계속 움직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시기입니다.
우리한테 이제 의미가 있는 시기는 이제 2차 순환 반응부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신체 이외의 물체를 가지고 재미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도 역시 우연히 발견을 하게 돼요. 외부 대상에 대해 갖는 갑작스러운 흥미는 주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물체와 자기 자신을 구별하기 시작함에 따라 이제 발생한다고 하는데, 자, 이전 2차 순환 반응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하고 외부를 이제 구분할 수 없다라기보다는 자기 자신 자체도 인식을 못하라는 거예요. 자기 팔이 이게 자기 팔인지도 모르고 뭔가 이제 그 작용감이라고 하죠. 내가 무언가를 움직일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고, 요 2차 순환 반응에서 이제 대표적인 예는 애들한테 이제 발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위에 천장에 달아놓은 모빌에다가 이제 같이 연결을 시켜놓고 애들이 이제 모빌을 이제 보면서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있다가 갑자기 발을 툭 움직여요. 발을 툭 움직였을 때 모빌이 짤랑짤랑 움직이면 여기서 이제 우연히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발을 움직이니까 저 모빌이 움직이네 라는 그 어떤 그 연결이 되는 거죠. 나의 발의 움직임과 모빌의 움직임을 연결을 하면서 흥미로운 행동을 계속 반복해요. 뭐 더 단순한 것들은 이제 그 기어댕기다가 아니면 그러니까 굴러댕기다가 갑자기 내 신체로 뭔가를 탁 쳐요. 뭔가를 탁 쳤는데 그게 떼구르르 굴러가면 저기 벽에 탁 부딪히거든요. 애들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물건을 계속 탁탁 친다든가 아니면 버튼 누르는 걸 애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소리가 나는 버튼이면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니까 그걸 계속 눌러요. 뭐 계속 누르는 것 같다가 이제 뭐 어떤 양육자들은 애가 이것만 해가지고 걱정이 돼요 라고 이제 뭐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뭐 연령대가 이제 4개월에서 8개월 정도면은 원래 그런 거에 흥미를 가질 시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대상을 향해서 흥미로운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을 하는 게,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재미없으면은 안 하죠. 재미가 없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습관화가 됐고 학습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한다라는 거는 이 동일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아직까지도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지겨워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학습이 안 됐다라고도 볼 수는 없어요. 거기에 계속 흥미를 가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하나 꽂혀 있는 거, 뭐 몇 년 동안 계속 지속해서 하는 거, 몇 년 동안 지속했는데 왜 그만 안 둬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재밌으니까 하죠 라고 얘기를 하죠. 애들도 그게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부 대상을 향해서 흥미로운 행동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 거고, 2차 도식의 협응 8에서 12개월 이제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계획적 반응이 최초로 출현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내가 어떤 물체를 잡아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단순한 목표를 향해 달성하기 위해 2개 이상의 행동을 협응해요. 자, 눈으로 보고 팔을 뻗어가지고 컵을 집어서 입으로 갖고 오게 되죠. 어른들었네. 이런 것들이 목표 지향적 행동. 내 목표가 뭐예요? 물을 마시고자 하는 어떤 그 목표 지향적 행동을 하는 거고, 문제 해결 능력의 초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요 시기 때 어떻게 보면은 도식의 어떤 조직화가 나타나는, 기존에 알고 있던 여러 가지 도식을 협응해갖고 새로운 도식을 만들어내는 최초의 시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의 초기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3차 순환 반응은 이제 흥미로운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발명하려는 시행착오적인 탐색 도식을 형성을 해요. 이제 호기심이 시작하고 사물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학습하려는 동기를 반영을 하는데, 자, 요 시기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애들이 사고를 많이 쳐요. 12개월, 18개월이면 뭐 할 수 있어요? 걸어다닐 수 있어요. 자, 행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행동 반경이 넓어짐과 동시에 호기심이 시작을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애들이 뭐 계단 올라가다가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죠. 애들이 이제 위험한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그거는 부모 입장에서 위험한 행동이지, 애들한테는 호기심이에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런 호기심이 어렸을 때 가르치지 않아도 애들이 이제 한다라는 거는 삐아제가 봤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무언가 이제 새로운 걸 보면은 그것을 탐구하고 얘네들의 어떤 작동 원리를 파악하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가 내장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을 이제 만든 건데, 사물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학습하려는 동기인데, 요게 이제 디폴트로 이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개월에서 24개월 경우에는 상징적 문제 해결이 가능한데, 시행착오 실험을 하지 않고 정신적, 표상적 수준으로 단순한 문제를 해결을 해요. 피아제의 아들 중에, 피아제가 피아제의 발달 이론을 갖다가 자기 자식들 관찰하면서 이제 기록하고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제 인지발달 이론을 만들었는데, 아들 중에 로랑이라는 애가 있어요. 로랑이라는 애가 뭐 18개월쯤 됐나봐요. 그때 이제 요런 뭐 잘 살았겠지. 마당에 뭐 이런 테이블이 있었대요. 뭐 벤치가 있었는데, 로랑이 이제 여기 있는 거야. 로랑이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샌드위치가 하나 있었대. 샌드위치가 있었는데, 피아제가 여기 이제 곰방대 물고 뭐 있었는데, 얘가 이제 이걸 먹고 싶어 하는데 팔이 안 닿잖아, 작아가지고. 그래서 피아제가 이렇게 쓱 보다가 와갖고 막대기 하나를 쭉 던져주고 지켜보는데, 얘가 로랑이 막대기를 한번 보고 빵을 한번 보더니 갑자기 막대기를 집어갖고 빵을 이제 끌어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피아제가 이걸 보고 유레카 하면서, 18개월 정도면은 얘네들이 이제 시행착오 실험을 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어떤 이게 실패했다라는 증거를 갖다가 수집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머릿속에서 저 막대기 정도면은 샌드위치와 내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좀 줄일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막대기로 샌드위치를 끌어오고 먹은 거잖아요. 표상적 수준으로, 머릿속에서 표상 수준으로 단순한 문제를 이제 해결한 거로 이제 본 거죠, 피아제는. 그게 이제 그래서 18개월에서 24개월에 아이들이 상징적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감각운동기에서 이제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시행착오 실험을 하지 않고 정신적 표상적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 어떤 대상에 대한 상징을 머릿속에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공간 같은 게 이제 생겨갖고, 저장 공간 같은 게 생겨서, 혹은 이제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서 다이 같은 것들이 생겨가지고, 데스크 같은 게 생겨서, 뭐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한 다음에, 이거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아웃풋으로 출력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뭔가 상징적으로, 머릿속으로 암산이라기보다는 사고 과정?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를 실험하지 않고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상징적 문제 해결 능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 문제 해결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또 아이들이 습득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이랑 모방의 발달이랑 대상용성 발달, 요 세 개가 감각운동기에 습득하는 주요한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요 세 개의 능력이 개별적으로 발달하는 게 아니라 리니얼하고 패러렐하게 이제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능력은 각각의 능력과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발달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따로 발달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방의 발달. 모방, 처음에는 이제, 이 피아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아제 기준으로. 자, 모방의 발달. 생후 8에서 12개월 정도의 불완전한 어떤 모방을 해요. 이제, 모방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어떤 사상이나 사건이나 내가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를 갖다가 머릿속에 저장을 잠깐이라도 해야 돼요. 왜냐면 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얘네들이 불완전한 모방을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까지 눈앞에 보인 어떤 행위 자체를 머릿속에 잠깐이라도 저장을 하고 나서 다시 인출할 수 있는 어떤 인지적인 역량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다 안 되다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되면은 정확한 자발적 모방이 가능해져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본 거는 바로 모방이 가능해진다라는 건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에는 이제 어느 정도 무언가를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18개월에서 24개월이 되면은 이제 지연 모방이 가능한데, 지연 모방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없는 모델의 행동을 모방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서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보여주고 갔어.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와서 애가 다시 똑같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보여준 대상이 없어지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행동을 아웃풋하려면은 뭐가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험 문제는 그 강의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거 다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수업 시간에 열심히 모방을 해요. 아, 저렇구나 얘기를 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유지를 시키고, 언제 다시 인출을 해야 돼요? 자, 시험 날에 그대로 다시 인출을 해서 시험을 봐야지만, 이제,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인간은 그게 안 돼요. 일단 발달심리의 양이 너무나 많고, 외워야 될 것도 너무나 많고, 헷갈리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 애들은 어떻겠어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도 그렇게 까먹는데 애들도 까먹게 돼요. 근데 지연 모방 능력이 생겼다라는 거는 드디어 무언가를 일정 기간 동안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한 발전이죠. 기억 속에 저장된 모델의 행동에 대해 정신적 상징 또는 심상을 구성하여 이후에 인출. 어려운 말로 돼 있는데, 자, 행동을 보고 걔를 어디 저장고에 저장을 하고 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얘를 다시 뿅 하고 꺼내가지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연 모방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말도 못하고, 물론 이 시기에는 이제 말도 하게 되겠죠. 말도 못했던 애들이 무언가를 이제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 뭐 나중에도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연 모방은 삐아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이라기보다는 좀 더 일찍 발생해요. 6개월 된 영아도 아주 단순한 행동을 관찰한 지 수일 후에도 행동을 모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제 경험을 한 것 중에서는, A라는 아이가 있고, B라는 아이가 있고, C라는 아이가 있어요. 얘가 대충 한 뭐 9개월쯤 됐고, 얘가 6개월쯤 됐고, 얘가 대충 한 12개월쯤 됐다고 쳐요. 뭐, 근데 제가 본 거는 이제 9개월 아이를 봤으니까, 얘가 원래는 B가 집에 자주 놀러 왔어요. A 집에 자주 놀러 왔고, 얘 둘이 장난감 갖고 굉장히 사이좋게 놀고, 뭐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느 날 A가 어디를 가냐면은, C네 집에 놀러 가게 돼요. C네 집에 놀러 가서 C가 갖고 있는 장난감이 있잖아요. 이 장난감을 같이 갖고 놀려고 하는데 C가 자꾸 안 된다고, 너 저리 가라고 이렇게 장난감 같이 가지고 안 놀겠다고 계속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빽 하고 울고, 이제 부모님들은 굉장히 난감해 하면서도 또 재밌어 하고, 왜 그래 사이좋게 놀아야지 뭐 이러면서 이랬대요. 이러고 나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A는 이제 심퉁난 채로 돌아와가지고 한 며칠이 지나고 나서 다시 또 B가 A네 집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왔을 때, 자, A와 B는 이전처럼 사이좋게 놀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A가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행동, 그러니까 B랑 항상 사이좋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지만, 여기서 C가 그 장난감을 이제 자기 혼자 가지고 놀겠다고 이제 A를 이제 밀치고 장난감을 다 이제 자기가 갖고 놀겠다고 했던 행동을 그대로 여기서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지연 모방이 어떤 하나의 그 증거? 어떻게 보면 사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1999년에 이제 콜리와 하이넨이 한 연구에서 6개월 된 영아도 단순한 행동들을 관찰한 지 수일 후에도 행동을 모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물론 저도 이제 그 경험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봤으니까, 삐아제가 물론 이걸 또 이제 이론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구가 또 필요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증거 자체로 봤을 때는 6개월 혹은 뭐 삐아제가 얘기한 것보다 18개월에서 24개월이 되기 전에도 지연 모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삐아제는
삐아제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18에서 24개월이 돼야지만 지연 모방을 할 수 있다예요. 요 지연 모방이 삐아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일찍 발생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좀 있다가 한참 있다가 삐아제 이론에 대한 비판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각운동 단계에서 감각운동계에서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대상 영속성의 발달인데, 어린 영아들은 대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감각과 운동 능력에 크게 의지하기 때문에 감지되거나 갖고 놀 수 있을 때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뭘 좋아하냐면은 깍꿍놀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어진 거고, 눈에 보이면 다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자극이 이제 그 아이들은 새로운 자극을 이제 감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거나 다른 감각을 통해 탐지할 수 없을 때도 그 대상이 계속 존재한다는 개념인 대상 영속성이 발달한다라는 게 아동의 어떤 인지 발달 역사에서 가장 큰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없어지면은, 혹은 자기를 이제 안고 있던 아빠가 없어지거나 엄마가 없어지게 되면 빽 하고 울어요. 빽 하고 우는데, 그러다가 저쪽 부엌에서 아빠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도 처음에는 잘 듣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언제 한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되면은 아빠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뭐라 그랬다, 빽하고 우는 게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줄어들게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옆에 엄마 아빠가 없어도 저기 어딘가에 엄마 아빠가 있고 조금 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올 거야 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목소리가 들리면은 사라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고, 그거 더 발달하게 되면 이제 엄마가 회사 가고 아빠가 회사 가고 이래도 좀 이따 저녁 되면 올 거야. 머릿속에 항상 엄마 아빠가 이제 있는 거죠. 어떤 엄마 아빠에 대한 심상을 머릿속에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발전이에요. 자, 대상성의 발달을 보게 되면은 8에서 12개월 정도 되면 대상을 마지막으로 본 장소가 아니라 예전에 찾았던 장소에서 대상을 찾게 돼요. 행동이 대상의 위치를 결정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불완전한 대상 영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지막에 본 장소, 예를 들어서 맨날 계속 공을 갖다가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뭐 사진이 조금 다르긴 한데 여기다 놓고 이제 요런 걸 학습을 시켜요. 학습을 시키다가 여기 있는 아빠가 장난으로 여기다가 싹 숨겼는데 숨기면서 여기 숨겼다라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계속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행동이 대상의 위치를 이제 결정한다라는 거고, 그냥 좀 쉽게 말하면은, 자, 내가 곧 법이다라고 해서 내가 있는 곳에 물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면 시각적 움직임을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장난으로 이렇게 쭉 움직이면은 대상을 마지막으로 본 곳에서 대상을 확인하고,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이동을 이해하기 위한 정신적 추론은 아직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보일 때만 대상을 갖다가, 자, 여기서는 이렇게 쭉 보여주고 여기다가 숨겼어 라고 하고 요걸 이렇게 쭉 가려도 그래도 여기는 A하고 여기 색깔이 좀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공이 원래 여기서 계속 갖고 놀면서 애를 학습을 시켜요. 학습을 시키다가 아빠가 이제 장난을 치기 위해서 여기다가 쑥 옮겨요.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8에서 12개월은 여기를 찾아요. 근데 12개월, 18개월은 이렇게 쭉 여기로 숨겼어 라고 하고 하면은 여기를 더 이상 이제 A를 안 찾고 B를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이동을 이해하기 위한 정신적 추론이 불가하다는 거는 이제 안 보이면 모른다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외적으로 공이 볼록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여기 분명히 공이 있어라고 시각적으로 분명히 이야기를 해도 그 아빠가
안 보이게 뒤로 샥 해갖고 여기로 숨기면은 그래도 계속 여기를 찾는 거예요. 아직까지 불완전한 어떤 대상 영역성을 가지고 있고, A-B 에러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자신의 행동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찾는 곳에서 물건이 있어야 돼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요 12개월, 18개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공이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 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생겼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A나 B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하여튼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8에서 24개월 정도 되면은 사라진 대상을 찾는데 보이지 않는 이동을 정신적으로 표상에서 출현 가능하고 대상이 영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제 완전히 이해하는 시기가 됩니다. 자, 대상을 완전히 이해했다라는 거는 대상이 이제 영속성을 가지고 있을 완전히 이해했다라는 거는 어떤 외부적인 사상을 머릿속에 계속 상징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상징할 수 있는 걸 바탕으로 자, 이전에 시행착오 실험을 하지 않고 표상적 수준으로 단순한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이런 지연 모방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상 용속성도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인지 능력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대상 영속성도 생기고 지연 모방도 할 수 있고 표상적으로 어떤 문제 해결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피아제의 기준으로는 대상 육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대상 육성 중심으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피아제 인지 발달 단계 중 두 번째 단계인 전조잡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피아제의 두 번째 인지 단계로 상징적 수준에서 사고하지만 아직 인지적 조작을 사용할 수 없는 단계예요. 상징적 수준에서 사고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왜 상징적 수준에서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감각운동기에서 대상 영속성을 습득을 했기 때문이죠. 얘를 습득을 했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 대한 상징을 머릿속에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인지적 조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인지적 조작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뭐냐면, 아니 막 문제 해결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문제 해결할 수 있긴 한데 얘네를 갖다 이제 변형을 시키거나 아니면 물체가 변했을 때 얘를 다시 되돌리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상징이라는 게 뭐냐? 상징은 어떤 것을 표상하는 심상이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언어라고 하는 거는 상징적 사고 중 가장 명확한 형태고, 이 전조잡기가 시작이 되면서 아이들이 물론 이전에도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아제는 언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피아제보다 이제 비고츠키가 조금 더 언어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고, 정말 골수 인지학자라서 언어 이딴 거 모르겠고, 언어는 단순히 아동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반영을 하고, 이 언어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데 기여하지 않아요. 언어는 인지 발달을 촉진하지 않고 인지가 발달함으로써 어떤 부가적인 효과로 언어가 발달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어 발달에 대한 내용은 피아제는 별로 중요하게 이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따로 언어 발달은 다른 이론을 가지고 배울 거고, 비고츠키는 또 어떻게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비고츠키를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두 사람을 비교를 해가지고. 자,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 전조잡기에 가장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 혹은 능력 특징은 상징적 가상놀이가 출현한다라는 거예요. 가상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역할놀이 같은 것도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사물이나 물건이나 이런 걸 갖다가 예를 들어 기타를 갖다가 이제 총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빗자루를 갖다가 이제 기타라고 한다든지 총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상징을 사용해 가지고 놀이를 하는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상징을 통해서, 상징적 놀이를 통해서 사람, 물체, 행동에 관한 인지가 향상이 되고, 어떤 도식이
발달하고 세상에 대한 점점 세분화된 표상 같은 것들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상징적 놀이를 통해서 아빠는 어떤 사람이고 의사는 어떤 사람이고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물건들은 어떻게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중표상, 두 가지 이상 한 가지 물체를 동시에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이 표상 통찰하고 이중표상 능력은 2.5에서 3세 사이에 적극적으로 발달한 아직까지는 불안정해요. 우리가 나중에 정서 배울 때 그 혼합 정서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쉬어. 그 혼합 정서 배울 때 우리가 뭘 얘기할 거냐면 동시 발생성이라는 걸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약간 비슷해요. 한 가지 물질을 동시에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인지 능력과 관련성이 있고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아요. 할 수 있다가 하기도 했다가 못하기도 했다 그래요. 학령 전기 동안 꾸준히 향상돼요. 전조잡기 후반에 향상이 이루어집니다. 향상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출현한다라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자, 전조잡기는 총 두 단계로 나눠지게 돼요. 첫 번째 단계는 전개적 추론의 결함의 시기 2세에서 4세고 직관적 시기가 4세에서 7세 요 시기인데, 일단은 전개적 추론의 결함의 시기에는 물활론이라는 게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무생물에 대해서 생명 및 생명체적인 특징 같은 것들을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테이블에서 이런 컵이 던지지 못하겠고 떨어지게 되면은 컵이 굉장히 아파할 것 같아. 컵이 죽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진 않죠. 근데 아이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활론이 있고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자기 자신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타인의 시각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이를 자기중심성을 갖다가 이제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삐아제가 이제 세산 실험을 했죠. 제 강의안에서 PDF 여러분들이 열어가지고 얘를 클릭을 하면은 유튜브 모양 있잖아요. 얘를 클릭을 하면 영상이 이렇게 나와요. 영상이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요건 시간을 내 잠깐 강의 영상 멈춰두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유튜브에서는 그냥 에고센트리즘 검색해갖고 보면은 요런 영상 같은 것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타인의 시각을 인식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 같은 것들 통해서. 그 다음에 외향과 실체를 구별을 못해요. 얘네들은. 자, 외향과 실체를 구분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항상 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산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산타 누구야? 산타는 아빠거나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다른 축제가 아니라 이벤트 회사에서 누군가 나온 거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빠라고 해봐요. 아빠가 산타 복장을 하고 집에서 이제 몰래 밤에 머리맡에 올려놨는데 걸렸는데 애는 아빠라고 인식해요? 산타라고 인식해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를 갖다 산타라고 인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른들의 동심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상이 가진 그럴듯한 외향에도 불구하고 대상의 진정한 속생을 알아내는 능력으로 정개념식은 많이 부족한 능력인데, 자,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 받고 싶기 때문에 항상 울면 안 되고 항상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산타 할아버지는 다 좋은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12월 정도 되면 애들이 굉장히 부모님 말을 잘 듣죠. 왜냐하면 산타한테 선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산타는 어떤 외형을 갖고 있어요? 빨간색 옷과 수염과 모자를 쓰고 있죠. 자,
이랬을 때 분명히 목소리는 뭔가 아빠 목소리랑 비슷하고 키도 아빠랑 비슷하고 한데 수염 있고 빨간 옷을 입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아빠가 아니라 산타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은 아빠라는 특징도 있고 산타라는 특징도 있는데 어디 꽂힌 거예요? 산타라는 특징에 꽂혀가지고 아빠라는 특징을 갖다가 아직까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중표상 한 가지 물체를 동시에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불안정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2.5세, 3세에 극적으로 발달하나 불안정한데 이런 불안정함이 외향과 실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전개적 추론, 그러니까 아빠라고 하는 대상이 아빠가 있고 산타가 있으면은 두 가지를 전부 다 지금 갖추고 있죠. 그 중에서 나는 그 아빠라는 대상을 인식을 못하고 산타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초등학생쯤 됐다, 뭐 7세, 8세 정도 됐다라고 했을 때 아빠가 산타 복장을 하고 오면은 쳐다도 안 보겠죠? 뭐야? 이러면서 선물이나 주시지? 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외향과 실체를 이제 구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인식할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게 뭐냐면 요 직관적 시기에도 나타나요. 이게 중심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상황의 한 측면만 고려해서 다른 것을 제외하는 전조적 아동의 경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요런 중심화 문제 때문에 보존 개념 같은 것도 습득 못하고 가역성도 나타내지 못해요. 자, 이런 보존 개념은 물체의 속성이 물체 외관이나 표면에 조금 달라진다고 해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간단히 이제 실험을 하면은, 자, 이 컵도 500ml짜리고 이 컵도 500ml짜리예요. 자, 이거를 갖다가 두 개가 500ml인데 이 두 개가 뭐가 달라요? 넓이가 다르죠. 하나는 넓고 하나는 좁아요. 이랬을 때 애들은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여기에다 담았을 때, 자, 물의 양이 뭐 많아 작어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 이제 요 레모네이드 컵에 담긴 게 훨씬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저 사람 지금 속을 몇 개를 먹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수업이 길기 때문에 음료수를 지금 3개를 갖다 놓고 먹고 있어요. 커피하고 물하고 레모네이드랑. 자, 그런 게 보존 개념이면 가역성이라고 하는 건 정신적으로 특정 행동을 원상태로 되돌리거나 무효화하는 능력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요 탈중심화 관련된 거. 자, 탈중심화라고 하는 건 이 중심화에서 벗어났다라는 거거든요. 문제 한 가지 이상의 측면을 동시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 영상에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영상을 또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또 멈춰놓고 영상을 보면 뭐 잠깐 볼게요. 여기 똑같다고 하죠. 여기다가 이제 딱 부었을 때는 이게 더 높아지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와우. 자, 어떤 게 더 맞냐고 물어보았을 때 이 아이는 아주 망설임도 없이 이게 이제 더 많다고 이야기를 했죠. 아직까지 중심화 중심화 특성을 보이고 있는 시기고, 이 아이는 이 전조작 단계를 벗어난 아이예요. 벗어난 아이고, 똑같이 설명을 해요. 이 두 개가 이제 똑같은데 왠지 막 이렇게 과학자적인 포스를 풍기려고 하면서 액션을 과도하게 취하죠. 그럼 똑같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 따랐어요. 따랐을 때 살짝 놀라는 표정을 보이지만 또 이제 과도한 액션을 취하면서 뭐 전문가적인 포스들 보면서 이게 둘 다 똑같다고 얘기하고, 요거는 이제 밑면이 좁고 높이가 길고 얘는 밑면이 넓고 높이가 낮으니까 원래 이게 똑같은 거니까 두 물의 양은 똑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분홍색 옷을 입은 아이는 탈중심화를 한 거고, 이 전에 이제 귀여운
양이 많아졌다고 좋아했던 애는 그 두 개의 양이 이제 다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얘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영상 꼭 보세요. 자, 그게 이제 탈중심화. 문제 한 가지 이상 측면을 동시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아까 분홍색 옷을 입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이상 측면, 한 가지 이상이란 게 뭐예요? 이 컵이 민병과 높이에 대해서 동시에 고려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했죠. 레모네이드를 집에서 좀 예쁘게 잘라야 되는데 푸드 프로세서로 이제 잘랐더니 약간 조금 해집어졌어요. 그래갖고 자꾸 과육이 입으로 넘어오네. 자, 아무튼 요런 어떤 직관적 시기에는 요 거의 말미쯤에는 요 탈중심화를 하고 여태까지 나타냈던 보존 개념을 습득하지 못했던 거, 가역성이 없던 거, 그 다음에 자기 중심성을 나타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게 돼서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구체적 주작기로 넘어가게 돼요. 이 구체적 주작기는 피아제 인지 발달의 어떤 세 번째 단계로 대상의 경험에 대해서 보다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인지적인 조작 도식을 습득을 하게 됩니다. 조작 도식을 습득을 하게 돼요. 전조작 단계의 한계점들이 이제 약화되고 보존 개념 습득하고 관계적 논리도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어떤 서열화 같은 것도 가능하고 높이 또는 무게 같은 양적 차원에 따라서 항목을 정신적으로 배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비교를 할 수 있게 되죠. 비교를 한다라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 같은 것들을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크고 뭐가 작고 뭐 이행이라고 해서 연속으로 배열된 요소들 간의 관계 같은 것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요게 초등학생 시기죠. 요 시기가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지금 다 기억이 안 나긴 하겠지만 이런 거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때. 근데 요런 어떤 능력들도 정신적 조작을 요구하는 과제들 간에도 아동의 성공 시기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애는 하는데 우리 애는 못해요. 우리 애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는 양육자의 어떤 정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그런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긴 해요. 예전에 이제 부모 상담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성공 시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아이들의 발달이 모두 다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경학적 손상이라든지 어떤 생물학적인 문제가 없다면은 거의 대부분의 아이가 비슷비슷한 발달을 하고, 그게 조금 몇 달 차이예요. 몇 달 차이고 성공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다 정상적인 수준으로 발달을 합니다. 이 조작적인 능력은 초기에 단순한 기술이 통합, 정리, 재구성돼서 더 복잡한 정신 과정으로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태까지 했던 거를 잠깐 요약을 하자면은 처음에는 우리는 아직까지 머릿속에 무언가를 담을 수가 없었어요. 감각운동기 때는. 감각운동기 때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감각운동 도식을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인지적인 능력보다는 피부로, 손으로 느끼고 만지고 세상을 이제 탐색을 하고 자기만의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을 이제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계 발달 내용이라는 접목을 시키면은, 그때는 아직 무언가 인지적인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컨테이너 같은 것들이 없고, 능력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생물학적인 어떤 요소들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많이 본다든지, 많이 만진다든지, 많이 움직인다든지, 아니면은 접촉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각적인 도식들을 발달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유전자의 명령에 의해서 뇌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숙을 하기 때문에 일단 주로 외적인 개입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물론 외적인 개입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겠죠. 뇌와 어떤 환경을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투입되는 양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투입을 해야 되냐? 적절한 수준만 투입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이제 유전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 시기가 지나고 어떤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컨테이너가 생겨요. 그 컨테이너의 어떤
컨테이너가 생겼다라는 것 증거로 상징적 문제 해결도 있고, 그 다음에 삐아제 기준으로 얘기하자면은 상징적 문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연 모방도 하고, 그 다음에 말 너무 빠르게 힘들다. 그 다음에 그 대상 영수증도 습득을 한 거예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전직을 했어요. 그 전직한 단계가 뭐예요? 전조작기예요. 전지적이란다. 전조작기에는 어떤 상징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걸로 조작은 못해요.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실험에서 봤던 것처럼 다시 되돌린다거나 두 가지 이상을 고려한다거나 비교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전조작기에는 왜 전조작기예요? 조작하기 바로 전 단계예요. 그 조작하기 바로 전 단계에는 뭘 습득하냐? 자, 뭐 어떤 정보나 도식 같은 것들을 많이 담고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니까 일단은 다 담아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담고 이것저것 학습하면서 자, 이때 신경계 발달이랑 같이 생각하면 뭐가 나타나요? 가지치기가 나타나죠. 속가내기 시간이에요. 그랬을 때 적절하게 아이들이 이제 퍼지지 않을 정도로 적절하게 어떤 정보나 아니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상징적인 어떤 능력들을 점점 발달시켜 나가게 돼서 구체적 조작기에 오게 되면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 생성했던 도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상징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이때부터 뭘 할 수 있다?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변형을 시킬 수가 있고 비교를 할 수가 있고 뭐 어떤 논리적인 사고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근데 이제 구체적 조작기 아동은 조작적 도식의 실제 상상이 가능한 사물이나 상황, 사건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의 폭이 약간은 제한적이에요. 관계적 논리를 추상적 지표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건데 예를 든다기보다는 애들 중에서 천재 애들 있잖아요. 천재 애들 중에 철학 천재 봤어요? 아니면은 뭐 심리학 천재 봤어요? 아니면 뭐가 있을까? 뭐 그런 어떤 추상적인 성의상학적인 그 능력을 천재적으로 보이는 애들은 없어요. 근데 그 어린 영재 중에 천재들은 대부분 뭐예요?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과 과목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마인드가 이과 베이스인데 문과로 잘못 와가지고 약간 인생에 꼬인 케이스이긴 한데 나름대로 이제 재밌는 걸 찾아갖고 이제 통계라든지 이런 걸로 어떻게 보면 통계도 이과 학문이 아니라 문과 학문이에요. 논리적인 과정이거든요. 그런 게. 자, 아무튼 그거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아무튼 그런 어떤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다루는 지식 영역에서 천재적인 것을 발휘를 하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관계적 논리를 추상지표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상상 가능한 사물이나 상황, 사건에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전의 전조작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장족의 발전을 한 어떤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전조작 단계하고 구체적 조작 단계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은 뭐 자기중심성, 물알론,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이 비교한 거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차이가 나는지 한번 쭉 보세요. 여태까지 다 설명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형식 조작기. 삐아제 인지 발달 단계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이고 형식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과 명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추상적 지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추상적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형식 조작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가설 연역적 추론이라는 거예요. 가설 연역적 추론은 일반적인 연역적 추론이랑은 좀 다르고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가설이라는 게 붙었어요. 연역적 추론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을 추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형식 조작 능력은 아니에요. 이미 뭔가 이제 대전제가 있고 그 대전제를 바탕으로 쭉쭉쭉쭉쭉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형식 조작 능력이 아니고 뭘 설정할 수 있냐에 되면 가설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가설은
뭐냐면 조건문을 설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조건문. 자, 발생할 사건을 기초로 세울 수 있는 가정적 상태를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설 영역적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가설에 근거하여 생각하는 형식 조작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 조작 능력이 있어야지만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삶과 죽음 이런 것들은 어린 시절에는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언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요? 이제 초등학교 말 가면은 혹은 이제 청소년기 들어가는 근처에 삶과 죽음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존재라든지 아니면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전에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형식 조작기 이전의 정체성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행위에 근거한 정체성이라면은 형식 조작 이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보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아제의 발달 단계를 근거로 하면은 이런 정체성의 발달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가 좀 더 쉽게 이해한다기보다는 뭐 같이 이해하면은 이제 두 개를 갖다가 동시에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발달 심리를 공부를 할 때는 하나의 챕터 내용을 갖다 그냥 이해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공부했던 챕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엮어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엮어보는 연습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계속 엮고 보면은 발달은 뭐예요? 어떻다 총체적이라고 했어요. 신체적인 발달이나 인지적인 발달이나 정서적인 발달이냐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이야기되긴 하지만 그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설명하기 쉽게, 이론은 경제적이어야 되거든요. 설명하기 쉽게 이해하기 쉬우려고 개별적으로 다 나누는 거지, 전체적인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은 한꺼번에 다 통합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챕터 앞 뒤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발달에 대해서 조금 더 총체적인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왔다 갔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설에 근거하는 형적 조작 능력이고, 이 형적 조작기는 뭐 이런 가설 영역적 추론이 가장 중요하다 정도로만 알아두면 되고, 뭐 구체적 조작기 아동과 비교한 거, 구체적 사실이 제시되어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형식 조작기 아동은 이전에 습득한 사실에 사고하지 않고 가설을 설정할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이상한 친구가 있어요. 쟤는 왜 저럴까? 예를 들어서 제가 청소년기는 아니지만 대학교 때 이제 아직까지 대학 친구들이랑은 연락을 거의 이제 끊어지긴 했는데, 물론 서로 가는 길이 다르고 뭐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러는데 아직까지 이야기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걔랑도 이제 가장 친하게 지냈었고 가장 많이 놀았었고 그랬었는데, 얘는 이제 그 시험 전날에도 막 게임하고 뭐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왜 저렇게 시험 전날에도 게임을 할까가 이제 저는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단순한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경험에 하나의 케이스에 근거해서 어떻게 학부 때 이제 학술지 때 논문을 썼어요. 논문 써갖고 상금도 받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도 뭐 학교에서 학술제나 이런 거 해서 상금이 걸린 게 있으면은 뭐 근처에 이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재밌는 일이 있거나 궁금한 일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형식 조작기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형식 조작기에 정점을 찍었어요. 찍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거든요. 논문을 한번 써보세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논문 쓰는 거.
자, 가설적 사고로 이제 가능한 건, 과학자로서 사고하는 게 이제 가능하죠. 구체적 창조물을 필요하지 않은 상징 체계를 이용해서 추상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가설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귀납적 추론이 가능하죠. 가설이 설정되고 이를 실험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검증이 되는 과정에서 이용되는 사고예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별로 쭉 보다 보면은 어떤 이론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이제 연역적 사고 같은 경우는 탑다운이지만 귀납적 추론 같은 경우에는 바텀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개별적인 사례에서 어떤 하나의 이론을 끌어내는 거고, 연역적 추론은 어떤 이론을 근거로 현상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연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이디어는 귀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논문을 작성하는 거는 연역적으로 시작을 해서 현상을 설명하고 그 현상을 바탕으로 다시 또 하나의 새로운 이론이라든지 새로운 결과들을 끌어내는 어떤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 다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자, 형식 조작기의 하이라이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현실과 모순되는 가설적 개념과 생각에 대해서도 조작 가능합니다. 조작 가능이라고 해서 조금 어렵게 표시된 것 같긴 하면, 현실과 모순되는 가설적 개념과 생각에 대해서도 인식, 사고 가능. 그러니까 모순되는 가설적 개념이 이제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어떤 행동이 예전과 다르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한테 맨날 얘기했던 거랑 다르다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왜 사회는 이 모양이 있다이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다 족구하라 그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게 이제 그 형식 조작기의 이슈가 됩니다. 현실에서 가설적인 대안을 상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점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을 해요. 거기에 이제 가장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게 누구예요? 부모죠. 부모한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청소년기를 뭐라 그러지? 질풍노도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 심리학이나 청소년 심리학을 보면은 질풍노도의식에는 없다고 그래요. 없어요. 문화마다 다르기 때문에, 없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은 것 같아요? 그냥 이불킥을 하는 시기가 아니라 정말 질풍노도라는 단어에 맞는 적합한 시기를 겪은 것 같은지를 물어본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꼭 그렇게 질풍노도라는 시기를 겪으면서 성장을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다들 부모님들이랑 다 잘 지내면서, 적당히 잘 지내면서, 물론 싸울 때도 있지만 그러면서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형식 조작 시기에 청소년들은 세상의 논리적 모순을 많이 발견할수록 더 혼란을 겪게 되고,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얘기했던 거랑 학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랑 TV에서 이제 정치인이 얘기했던 거랑 그런 게 내가 경험하는 거랑 다 달라. 현재 불안전 상태의 책임을 권위자들이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 이제 엄마 아빠 탓이야, 이게 다 이제 다 선생님 탓이야, 다 정치인 탓이야, 권위자들이 생각하면서 반항적 증오심을 표출할 수도 있어요. 표출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문제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뇌발달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 이 청소년기에 뭐가 수초화가 돼요? 전두엽이 수초화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지금은 나온 지 좀 많이 오래된 용어긴 한데, 중2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말하기도 굉장히 부끄럽게 오래된 질병이라 그래야 되나? 중2병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요 피아제 인지발달 단계로 하고 이제 뇌발달 단계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신경계의 발달을 기반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청소년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뭐가 수초화된다고 됐냐면, 우리 신경 발달 쪽에서 보면은 망상체하고 전두엽이 수초화된다고 했어요.
자, 수초화가 된다라는 거는 그 해당하는 영역의 기능이 어떻게 된 거야?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CPU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CPU가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뭐가 빨라져요? 처리 속도, 처리 용량, 뭐 이런 것들이 빨라지겠죠. 처리 속도, 처리 용량 같은 것들이 빨라지겠죠. 그럼 생각을 짧은 시간 동안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 그런 어떤 뇌의 발달 때문에 형식적 주작기의 추상적 지표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어떤 하드웨어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가설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면서 세상의 논리적 모순 같은 것들을 많이 발견하면서 왜 나는 여태까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랑 정반대 거를 배웠냐고 하면서 이제 불만을 품기 시작해요. 중2병이 조금씩 나오게 돼요. 자, 그런 과정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면은 어떤 기분이 들까? 예전과는 달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컴퓨터는 좀 아니다. 제가 지금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가지고 간을 보고 있는데, 요즘 컴퓨터 부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샀다가는 와이프한테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와이프는 그렇게 때리진 않아요. 제가 컴퓨터 사는 거에 대해서 허락해 주는데 제가 이제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요거 갖다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예요. 자, 아무튼 어디까지 그런 상태하고 첫 번째 얘기했던 상태가 뭐였지? 뇌 발달이 되었고 가설적인 걸 생각할 수 있고 불만이 굉장히 많아진 상태에서 그 어떤 사고가 굉장히 빨라지게 돼요.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전능감 같은 것들이 생겨요. 전능감이 생기게 되고 그 전능감과 불만 요 두 개가 이제 만나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다? 예, 중2병. 그러니까 중2병의 원인은 뭐예요? 자연스러운 어떤 발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그 중2병을 다 한 번쯤 겪었을 거예요. 혹은 아직까지 이제 그런 중2병의 어떤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뇌 발달이라든지 인지 발달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기중심성의 부활. 이 자기중심성의 부활은 상상적 청중이랑 개인적 우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도 유튜브를 잠깐 보도록 하죠. 뭐 이렇게 위험한 장면 아니에요. 뭐 이런 게 이제 이런 영상들이 있는데, 얘들이 이제 청소년이라고 했을 때 왜 청소년들은 이런 짓을 할까? 혹은 왜 이제 청소년들 중에 시티100이나 아니면 택트 같은 거 타고 택트에 막 두세 명씩 몰아서 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왜 그럴까? 그런 걸 이제 그 이유를 갖다가 자기 중심성의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그 원인이 자기 중심성이 부활했다라고 봅니다. 삐아제 이론에서. 그 자기중심성의 부활은 상상적 청중과 개인적 우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상상적 청중은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소년기 때 볼에 이제 뾰루지가 하나 나면은 하루 종일 어떡하지? 이 뾰루지 난 것 때문에 애들이 놀리면 어떡하지? 그런 어떤 걱정을 했던 것도 상상적 청중이고,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예,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개 중에는 놀리는 학생들도 친구들도 있었겠죠. 근데 걱정은 나만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뾰루지가 있나 보구나 그렇게 넘어가죠. 그다음 개인적 우화 같은 경우에는 우화에서 페이블에서 주인공은 항상 어때요? 주인공 버프를 받죠. 주인공 버프를 받아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헤쳐나갈 수 있고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공경에 처한다고 해도 그런 공경을 충분히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 말은 나한테는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거를 갖다 요즘 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되게 늙은 것 같다. 늙긴 했어요. 상상적 청중은 뭐 관심병 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개인적 우환은 주인공 버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전조잡기 때 나타났던 자기중심성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때는 정말 타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어떤 자기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때 자기중심성을 지금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집에다가 어떤 서류를 놓고 갔어요. 그래서 서류를 놓고 회사에 갔는데 전화를 했더니 뭐 저희 딸이 이제 전화를 받아가지고, 뭐 딸이 있다고 했을 때 전화 받아갖고 아빠 서류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면 여기 있어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예요? 내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 있는 거죠. 아빠가 여기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면 알지 왜 계속 어디 있냐고 물어보냐. 딸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내 입장에서는 그래 그 여기가 어디야? 집에 어디 있는 거야? 뭐 요거를 이제 계속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전조잡기의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면은, 그 형식 조작기의 자기중심성은 포커스가 나한테 꽂히는 거예요. 왜 이런 어떤 모니터링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꽂히냐?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제 어떻게 뇌 발달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전두엽이 뭐 하는데요? 전두엽이 인지적인 처리를 하는데요. 그 앞에 전전두엽도 있고, 얘네들이 뭐 하는 거냐면 인지적인 과정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이 인지적 과정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셀프 모니터링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게 있어요. 뭐 요걸 갖다 우리가 정보 처리 이론에서 뭐라고 배울 거냐면은 메타 코그니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어떤 인지 능력이라고 뭐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전두엽이 수초화되고 점점점 발달하면서 메타 인지 능력이 발달하면서 자기 자신이 뭐 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나 자신을 갖다가 되도록 리트로스펙티브, 그러니까 관찰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계속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보이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요 형적 조작기의 어떤 자기 중심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모든 사람이 형식 조작기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은, 모든 사람이 형식 조작기에 도달할 수 있어요. 도달할 수 있지만 모든 영역에서 형식 조작 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워요. 그 말이,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전공도 다 다르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개인의 어떤 전공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능력을 보일 수가 있는데, 예를 심리학이 부전공이라든지 아니면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다른 걸 부전공으로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타 전공, 부전공 하는 데서는 초창기에는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그때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 조작 능력밖에 발휘를 못하니까. 물론 그걸 열심히 시도를 트라이를 하고 뭐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제 형식 조작 능력을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심리학이라든지 발달 심리학 혹은 뭐 논문 쓰고 이런 데서는 100% 형식 조작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단언컨대.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을 좀 할 줄 알거든요. 프로그래밍을 좀 할 줄 알아서 파이썬도 조금 할 줄 알고 R도 조금 할 줄 알고 뭐 그래요. 진짜 조금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긴 하지만, 제가 어떤 실험을 하기 위해서 뭐 프로그래밍 코드를 짠다라고 하면은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구체적인 레퍼런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짰던 코드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짰던 코드라든지 그걸 옆에 갖다 놓고 보면서 코드를 짜야지 코드를 짤 수가 있어요. 이거는 형식 조작 능력이에요? 아니면 구체적 조작 능력이에요? 구체적인 레퍼런트가 있을 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는 구체적 조작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에 한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형식 조작
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아직까지 구체적 주장 능력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뭐 꾸준히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형식 주장 능력을 이제 발휘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모든 사람이 형식 주장 능력 조작기에 도달할 수 있지만 그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은 본인의 어떤 생존이나 흥미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삐아제에 대한 어떤 공헌을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인지 발달 분야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칭찬이라고 찬사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저를 이제 먹고 살게 해준 훌륭하신 분이죠.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한다는 인식을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이들은 뭐 축소된 성인이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아이들은 어떤 독립적인 개체로서 인식을 하고, 그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서, 좀 더 아이들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발달 과정을 설명한 최초의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삐아제의 설명은 대체로 다 맞아요. 뭐 초등학교 올라가는 거랑 뭐 신경계 발달이라든지, 물론 제가 끼워 맞춘 것도 있긴 하지만 뭐 끼워 맞춰도 어쨌든 맞아 들어가잖아요. 대체로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줬는데, 제가 여태까지 들었을 때는 사회 정서 발달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영향을 많이 줬어요. 왜냐면 인간의 발달은 총체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삐아제는 주구장창 도식이랑 인지랑 이런 거를 주로 이야기를 했어요. 주구장창. 아닌 것도 있긴 한데 일단 그렇다고 해요. 삐아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지, 아니 인간 발달에 인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것도 있고 정서적인 것도 있는데 왜 그건 쏙 빼놓고, 언어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왜 그건 쏙 빼놓고 계속 인지만 얘기하냐 라고 삐아제를 반박하는 연구는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이론가라고, 아직까지 어떤 그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그 엄청난 이론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 박사 논문에서도 이제 제가 삐아제를 드디어 이제 비판을 했는데, 좀 미미해요. 그 다음에 교육과 등 실용적인 시사점 같은 것들을 많이 제공을 했어요. 심리학보다는 교육학 계열에서 이제 삐아제가 훨씬 더 많이 인용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제 삐아제가 이제 레퍼런스가 되면은 조금 올드한 연구 아닌가? 요런 피드백을 조금 받기도 하는데, 교육학 논문 보면 다 삐아제 이렇게 있어요. 삐아제, 이넬더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쭉 다 있습니다. 자, 삐아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소평가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부터 이제 칭찬했잖아요. 칭찬했으니까 이제 비판 한번 해볼게요. 삐아제는 아동을 과소평가했는가? 자기중심성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이 있어요. 일단 세산 실험이 너무 어려워. 덜 복잡한 시각 모형을 제시받았을 경우 덜 자기중심적으로 이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쓰는 타블렛이에요. 예쁜 핑크색인데, 여기가 지금 핑크색이고 여기는 까만색이에요. 그랬을 때, 자, 덜 복잡한 시각 모형을 제시받았을 경우 덜 자기중심적. 세산 실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세산 실험은 이게 블루투스 연결 안 해놔갖고, 세산 실험은 이렇게 이제 있으면 여기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선생님이 여기서 보고 있고 애가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자, 여기 뭐뭐뭐 있는데 선생님이 뭐 보고 있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자기 앞에 있는 걸 이야기하기보다는 선생님 앞에 있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디멘션이 지금 3디멘션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 단순하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자, 지금 여기는 뭐가 보여? 분홍색이요. 여기는 뭐가 보여? 까만색이요. 자, 그럼 선생님은 뭘 보고 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까만색이요 라고 단순화하면 아이들은 충분히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삐아제의 과제들은 굉장히 어려웠다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 전조대학 단계 아동은 이제 삐아제 주장만큼, 그러니까 삐아제가 가장 많이 비판받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실험이 너무 어렵다요. 실험이 너무 어렵다를 가장 많이 비판을 받고, 어쨌든 이런 여러 단순화해갖고 연구를 했을 때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자신의 시각에만 의존하여 타인의 동기, 욕구, 의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타인 역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는 뭐랑 관련 있냐면 마음 이론이라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동이 타인과 타인의 행동의 원인에 대한 학습이 든 경험을 함에 따라 점점 더 자기중심적이 되며 타인의 시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다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잖아요. 포기를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타인의 시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변화하는 거라고 이제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능력과 수행 자체를 구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삐아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지 못하면 검증하려고 하는 기본 개념이나 사고 구조가 결여되어 있다고 단정 지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발달심리학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거를 볼 거란 말이야. 요 시험을 봤을 때,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그 성적이 낮은 사람들은 발달 심리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이냐 사고 구조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일단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신문고에 올리고 막 에타에 올리고 막 저기 또 뭐냐 뭐 하면서 막 뭐라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삐아제가 문제를 풀지 못하면은 검증하려고 하는 기본 개념의 사고 구조가 이제 뭐 결여된 것이라고 단정을 지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내놓고 나서 못 풀면은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삐아제는 과제 수행과 능력을 동일시하고 동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 때 시험이 시험 볼 때 어떤 동기가 중요하죠. 뭐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미가 있다든지 뭐 이러면 이제 좀 더 잘 풀겠지만,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할 때는 이 과제 앞에 있는 과제에 대한 동기라든지 과제에 대한 친숙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험 전날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대판 싸우고 와갖고 이제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시험 성적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좋은 사람도 안 좋은 사람도 있긴 한데 어쨌든 대부분 이제 안 좋을 거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과제 수행을 할 때 정서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삐아제가 실험을 할 때 엄마한테 질질 끌려갖고 막 우리 이제 돈가스 먹으러 가자 뭐 이러면서 삐아제한테 끌려가가지고 재미없는 실험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안 해, 반응 안 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행을 다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삐아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얘는 능력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능력과 수행을 이제 구분하지 못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발달의 단계성에 대한 설명이 한계가 있어요. 인지 발달의 단계가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능력들을 습득을 하면서 지적 기능이 갑자기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단계가 있다라고 요 얘기를 갖다가 저는 좀 회의적이긴 한데 뭐 맞는 말인 것 같긴 하면서도 좀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아재라 그러려나? 아재 맞긴 하지. 그러니까 무협지나 이런 거 같은 거 보면은 주인공이 막 이렇게 주화 인마에 빠져갖고 빈사 상태에 빠졌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내공을 전수 받아가지고 갑자기 환골 탈퇴해갖고 뭐 최강자로 이제 거듭났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능력들을 습득을 하면서 지적 능력이 갑자기 변화해야 되는 게 뭐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나 아니면은 영화나 아니면은 게임에 이런 데서 주인공이 갑자기 뭐 이렇게 뭐 한 대 맞아갖고 갑자기 능력이 확 생기는 거, 요거에 이제 단계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인지 능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달한다? 연속적으로 그냥 쭉 발달하는 거지 얘네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고 반박을 하는 거죠. 인지 발달의 주요한 변화는 상당히 점진적으로 일어나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연속적인 거에서 동화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연속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삐아제는 다 단계적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특정 지적 내에선 순서적이 일관적이지만 삐아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인지 단계가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삐아제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인지 단계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학자들은 뭐 단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전반적인 어떤 인지적인 능력은 다 연속적으로 쭉 발달하는 거야 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이에요. 긴 시간 동안, 나도 고생하고, 여러분도 고생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페이지예요. 자, 삐아제는 인지 발달을 설명하는가? 각 단계의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성숙적인 변화가 필요한가? 정신적인 상징적 구사, 인지적 주자, 가설적 사고로 해서 어떤 경험이 필요한가? 물론 제가 이전에 뭐 뇌발달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건 삐아제 얘기는 아니고 제 얘기예요. 제 얘기니까 삐아제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한 살부터 태어나서 24개월 때까지는 뭐? 감각운동기? 그때 너 감각운동 도식을 습득을 하는 거야. 다음에 18개월에서 24개월이면 대상 용성을 습득을 한다? 끝! 왜 대상 용성을 습득을 하는지를 설명을 안 해요. 그런 것들이지. 그런 것들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삐아제의 이론은 인지 발달에 대한 제한된 설명만을 제공하는 정교한 기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삐아제 비판이라든지 그런 걸 볼 때 여기 이제 바야정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약간 저격수예요. 저격수예요. 삐아제 비판하는 내용에 항상 나와요. 바야정이. 겔만도 나오긴 하는데 바야정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영향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어요. 아까 이제 뭐라 그랬어요?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많이 줬는데 사회문화적 영향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라고 하면서 많이 연구를 그만큼 그때 삐아제 이론이라든지 삐아제의 연구가 이 심리학계 아동 발달 계열에서 굉장히 핫했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열광하면서 봤는데 한쪽에서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것도 굉장히 크게 그 세력이 크게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학자들의 어떤 자세가 엿보이는데 우리 학자들은 항상 어떤 이론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도 의심을 해야 돼. 이게 맞나? 라고 의심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앞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맞나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디서 감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저는 학부생들이 질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질문이 굉장히 신선하고 또 각자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는 굉장히 다른 분야라서 다른 차원이라서 학부생들이 가끔가다 질문할 때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때 보면은 그런 예시들을 가끔 사용을 하기도 해요. 굉장히 재밌고 참신한 예시라서. 자, 아무튼 의심을 해야 됩니다. 사회문화적 영향 얘기할 때 갑자기 딴 얘기를 세긴 했는데, 자, 그래서 아동이 주변 세계를 구성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성장을 해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성장을 할 때 여러분 혼자 컸어요? 물론 아이들이 초등학생 되면은 이제 부모들한테 자기 혼자 큰 줄 알아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라도 없어봐 그럼 바로 그냥 빽 하고 울지. 아무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라든지 알게 모르게 사회문화적인 영향, 역사적인 영향 같은 것들을 받아요. 삐아제는 이제 아동의 정신이 보다 성숙한 타인과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는 것을 배제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야, 삐아제한테는.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지식을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초등학교도 나오고 중학교도 나오고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교도 다니고 있어요. 혹시 나중에 대학원도 갈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학원 가는 건. 자, 아무튼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는 것을 배제했기 때문에 이와 반대되는 어떤 연구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삐아제 이론은 아동이 혼자서 세상을 탐색하여 중요한 발견하는 고립된 과학자 같은 자기지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아이들의 발달은 혼자 스스로 발달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이 아동은 부모, 교사, 형제, 자매, 또래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본적인 능력과 보다 복잡한 능력들을 이제 발달시킨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발달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영향 혹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한다라고 주장을 한 학자가 바로 비고치키예요. 비고치키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많이 고생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